지금 그 우리 시장이 그 밸류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귀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니 뭐니 이런 용어들 나오는데 지금 외국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중국 쪽의 어떤 채권 쪽으로 들어가지 주식 쪽으로는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상황 어떻습니까? 아, 이게 긴데. 가능한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아주 짧게 얘기할까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기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있는데 외국인을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A, B, C, D로요. 외국인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펀드 있잖아요. 아, 펀드 가입해야지 할 때 하는 그 펀드. 그 펀드는 이제 보통 뮤추얼 펀드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롱 펀드라고 하는데 이 롱이라는 것은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예, 그래서 롱이라는 것은 뭐 길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롱 펀드는 매수 펀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롱 펀드는 공매도를 안 합니다. 근데 이 롱 펀드에는 어떠냐면 시장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턴어라운드 해? 그럼 빨리 사야지. 이러지 않아요. 턴어라운드 했어? 그럼 좀 사야겠네. 좀 늦습니다. 헤지 펀드는 조금 민감해요. 좀 빠릅니다. 이거 뭐 완전히 소위 예를 들어서 아니 웃기는 말로 이거 완전히 뭐 하한가 가가지고 이거 뭐 거의 무슨 회사가 왜 이래? 이럴 때 사서 남들이 다 리포트를 내고 이거 사야 돼요라고 그럴 때 파는 게 이제 헤지 펀드의 스타일입니다. 조금 굉장히 빨라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헤지 펀드는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헤지 펀드는 마켓 뉴트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포지션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100억이 있으면 100억어치 삼성전자를 사고요. 100억어치 SK 하이닉스를 공매도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은 균형이 딱 맞지 않습니까? 중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까 그 재생에너지 얘기할 때 탄소 중립이랑 그 중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중립이 되면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삼성전자는 올라가야 되고 하이닉스는 내려가야지 돈을 법니다. 그러나 또 돈을 어떻게 버는 방법이 있냐면 삼성전자가 3%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2% 올라가면 1% 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버는 게 헤지펀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공매도를 해야 돼요. 그럼 공매도하는 방법은 보통 섹터 내에서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팔고 내지는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 팔고 하든지 아니면 조금 뭐 좀 범위를 넓혀서 조선주는 공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롱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켓 유출을 만드는 거예요. 조선주 300억어치 공매도하고 여기 300억어치 사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를 못 하네요.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니까요. 그럼 헤지펀드들이 못 들어옵니다. 세계에서 헤지펀드의 그 양도 소위 규모도 굉장히 큰데 제가 뭐 규모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그럼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첫째는 롱 펀드는 조금 좀 늦고 그 다음에 헤지 펀드는 좀 빠르지만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환율이 가치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래도 외국인이 사는 거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안 사는 건 아니죠. 뭐 이벤트 드리븐 펀드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들어오는 펀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지 펀드도 사실은 뭐 조금 들어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0억을 사고 태국을 30억을 팔아요. 그래서 중립을 만들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들어오는 돈 중에서는 또 이제 패시브 펀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패시브는 ETF 펀드라고 보면 되는데 ETF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주식들을 좀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것들이 들어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 생각엔 제가 이제 뭐 장을 끝까지 보진 못했습니다만 코스닥을 좀 많이 팔고 하는 것은 좀 그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이익 실현을 좀 하는 펀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많이 사는 것은 대형주 위주로 좀 사는데 그건 ETF의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크게 틀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려면 뭐 올해부터 근무를 하시거나 뭐 증권에서 계셔야 되거나 저같이 뭐 해외에서 이렇게 뭐 전략가로서 일하시는 분들 알고 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또 아주 그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걸 배우려면 또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의 그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랬다 무슨 뭐 일부러. 근데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퍼져 다닌다. 그렇죠. 퍼져 다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뭐 JP 모건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오늘 뭐 2만 주를 팔았어. 근데 뭐 저거는 뭐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다.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투자의 진실은 뭐냐면요. 기관은 참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러면서, 뭐 많이, 근데 기관이 왜 이렇게. 개미들이 올려놓은 거를 기관이 팔아서 내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관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시험을 쳐서 자산운용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샐러리맨입니다. 기관이 무슨 뭐 괴물처럼 생겨가지고 기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보를 얻고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8.15 시청자 여러분님들도 돈 벌고 싶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기관이 막 사고 있어 지금. 근데 본인은 거기다 대고 팔았어. 근데 그러면은 누가 와서 아니 주식을 왜 팔아요? 당신은 주식을 영원히 들고 있어야지 왜 팔아? 이런 얘기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분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샐러리맨이라니까요. 그 사람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서 네. 너무 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좀 너무 감성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좀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 케이스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면서 왜 뭐 신문에 보는 그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입으로도 얘기하기 어려운 무슨 그런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돈을 훔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겁니다. 한국인 펀드 매니저가 외국사에서 뉴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적으로 교포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말은 좀 어눌하게 하지만 한국말을 조금 하고 아버지한테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한국을 가끔씩 방문하고 탐방을 하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서 너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네가 좀 맡아봐 이래가지고 셀러리맨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교포로서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열심히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10,000명 중에서 9999명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에는 우리가 작전 뭔가 네네. 이 시세를 조정하기 그렇죠. 위한 작전주의 어떤 그 세력의 일원이다. 이런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해를. 예. 근데 이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입에 떠올리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나쁜 그 감옥에 갈 만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봤을 때 많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거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 9,990명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식
그 투자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 작전주라든가 세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오래된 거잖아요. 이게 수십 네네네. 년 내려온 건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과거에는 조금 더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지 너무 그러니까 많은 잘못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행동, 투자 액션들이 또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시는 게 좀 더 그냥 유리하지 파는 않을까. 사람은 그렇죠. 저는 그냥 파는 자기의 그렇죠. 이유가 있나 보다. 이런 건 있어요. 기분 나쁠 때는 있죠. 뭐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펀드 매니저예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대표님이 다른 데로 옮기셔. 네. 다른 자산운용사로. 그래서 내가 대표님 펀드를 맡게 돼. 대표님 펀드를 딱 봤더니 ABC라는 종목이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 ABC라는 종목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펀드 매니저 교체가 일어나면 아야 트레이더한테 ABC 지금 우리 되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 회사 별로 난 안 좋았는데 왜 대표님이 이 펀드를 이걸 사시고 다른 데로 옮기셨지? 이거 없애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매일 기관이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교체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걸 투자한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막 욕 나오죠. 저 XX 저거 가격이 거기서 때문에 흔들리니까. 자산운용사 저거 저 하여튼간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역시 뭐 기관 너네들이 그렇지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걸 속으로 들어가면 펀드 매니저 교체로 인해서 자기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아서 다른 주식을 추가하고 그 주식을 다 파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이러다 보면 또 뭐 인기가 없어지겠네 제가. 어쨌든 간에 뭐 기관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력을 좀 높이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촌 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자산운용소에 들어가서 셀러리먼으로 일하고 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으로 믿고요. 예. 네. 그러면 지금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해서 다시 그 질문을 드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시장의 이 레벨이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뭐 이 안보 이슈,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우리 거버넌스 이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지배구조 이슈는 이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그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MSCI라는 곳에서 인덱스를 딱 만들어요. 자, MSCI 선진국 지수, MSCI 디벨롭 마켓, MSCI 이머징 마켓 이런 지수를 지네 마음대로 만듭니다. 근데 워낙에 잘 만들고 옛날부터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추종해요. 그래서 나는 펀드를 10조를 운영하고 있는 나는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미국 사람인데 자 MSCI 이머징 마켓 10조를 갖다가 우리 사장님한테 받아서 너 그거 잘 운영해봐 이렇게 받았는데 나의 포트폴리오가 MSCI 이머징 마켓을 이겨야지만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10% 올라갔는데 나는 12% 올라가서 2% 아웃퍼폼 해야지 제가 보너스도 많이 받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저는 외국 존 스미스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미국 사람으로서. 그런데 MSCI 이머징 마켓 안에 지금은 중국 주식이 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조금 쪼그라들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포션이 꽤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MSCI 이머징 마켓의 평균 PER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0배에서 15배 정도, 15배까지는 뭐 안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퍼 10배의 나라예요. 왜 퍼 10배의 나라냐? 우리는 이머징 마켓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머징 마켓에 있느냐? 우리나라가 팬데믹도 잘 대응하고 우리나라 문화 수준도 높아졌고 예. 경제 규모도 10위권 경제 규모도 뭐 13위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기준으로 하면 10위권 안에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3만 불이 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 예. 우리나라에는 8.15도 있고, 예.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금융시장이 그렇게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거의 도박성이 많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금융 지식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MSCI, 우리는 선진국인데 왜 MSCI 이머징 마켓에 있느냐? 왜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느냐? 디벨롭 마켓으로 가려면 몇 가지가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환전이 잘 돼야 돼요. 원화가. 그게 가장 큰 금융의 그 걸림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글로벌화에. 네, 환전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공매도 못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해야 됩니다. 자, 공매도는 전 세계에 있는 것이고 환전도 전 세계에 24시간 다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면은 조금 걱정되는 것들이 많아서 못한다고 쳤을 때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100원을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00원을 투자해. 이머징 마켓에. 중국, 한국 다 포함해서. 근데 그 100원 중에 20원이 한국에 들어와요. 20%라고 하면 20원입니다. 그럼 디벨롭 마켓에 펀드를 갔을 때 거기는 1,000원일 겁니다. 아마. 선진국 마켓, 디벨롭 마켓, 선진국 마켓 1,000원이에요. 1,000원에 우리나라가 뭐 6%예요. 그럼 얼마죠? 그러면 600원 아닌가요? 600원. 60원. 60원. 뭐 이거는 얼마죠? 이거는 20원. 20원이지 않습니까? 뭐 몇 퍼센트뿐이 안 되고 우리 20%나 되는데 이거는 뭐 갑자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돈이 이거는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갑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진국에 투자하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서 작은 포션을 차지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또 PER 밸류에이션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5배. 그러면 갑자기 삼성전자는 1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이 의견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정말로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디벨롭 마켓 펀드가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살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넘버 원이고 제일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선 대표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그만큼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종목들도 그 비교 분석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컴패러블 애널리시스의 근간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공매도가 싫고 뭐 다 싫다.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세상이 바뀌면 슬슬 바뀌는 것이고요. 그거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 우리나라도 MSCI 디벨롭 마켓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펀드 매니저가 우리나라의 주식을 지금보다 2~3배 더 많이 사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당하게 또 선진국으로서 고개를 들고 지낼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이면 크게 무리한 의견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되기 위해서 그 환전의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려면 이게 이제 금감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시장 시간이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국내에서만. 네네네. 24시간 이게 해외 어디에서든 다 거래가 될 수 있어야. 이게 뉴욕의 NDF 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환전은 되고 그러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사실은 커런시 엑스체인지 그러니까 그 화폐를 환전하고 달러로 바꾸고 이런 기능들이 과거에 IMF 때 우리 이제 2,000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가격 조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조금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MF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금융당국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13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아. 정확히 2007년부터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그때부터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13년이 지났네요. 지금 2020년, 2007년부터 결론이 안 나온 들었으니까. 예. 2007, 8년부터 들었으니까요. 예. 지금 그러면 하여튼 뭐 이제 뭔가 우리가 시장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그 글로벌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시장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 때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원화 절상이 상당히 됐잖아요. 네네네. 지금 뭐 또 이 선거 이후로 뭐 결과 이후로 저 투표 이후로 1220원대까지도 막 불안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공매도가 금지가 됐으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패시브 자금으로는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상당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뭐 3월 이후 공매도가 네. 좀 해제되고 나서. 네, 해제되고 나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의 이슈는 저는 환율 전문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맞질 않으니까. 네, 맞질 예측이 안 않으니까. 되니까. 얼마 전에도 저도 한국경제TV 최상민의 빅샷에서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모 증권사의 그 공식적인 뷰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랬어요. 제 생각에는 한 1150원까지도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떠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신 말씀이 저희는 1250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2달 전이에요. 완전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환율만 1년 내내 보시는 분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로 몇 시간 동안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딱 만들어 봤더니 1250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다. 환율은 쉽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그 어떤 예측을 하기보다는 네. 그냥 그때그때 상황들에 맞춰서 대응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네네.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겠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미국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그다음에 혹은 뭐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게 일반적인 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개발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까지의 모멘텀 역할을 해와서 오르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하나의 요소였는데 막상 그게 개발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주식은 아무래도 수급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아무래도 펀드멘탈만 보자고 교수처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네, 굴뚝 같으나 굉장히 똑똑한 척 하고 싶으나 수급을 우리가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수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지금 어제보다는 오늘이 백신이 나오는 날이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백신이 나오는 그날과 24시간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는 그 날까지 시장은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올라갈 것이고, 백신이 나오면 그간 백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언택트 관련주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고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면에 수급이 또 반대로 확 쏠리는 현상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대한항공이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화장품 업체가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섹터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섹터의 그 구분이 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어느 정도 그 백신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횡보나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반도체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은 다시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는 자동차 섹터는 조금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아까 신재생 에너지 얘기했는데 자동차 섹터는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 세상이 바뀌는 이런 모멘텀은 우리가 좀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그 외국인들이 막 매수하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할까요?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 아니,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매수하는 종목. 네. 이게 외국인이라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사실은 애매한데 뭐냐면 일반적인 롱 펀드를 운영하는 외국인은 사실은 작은 주식들은 거의 절대 사지 않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네, 대형주 중심으로 사는데 그렇지만 어떤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분명히 사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뭐 이거 시총이 뭐 2,300억 분이 안 되는데 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 이런 종목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쫓아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그거는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누가 사느냐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헤지 펀드가 사서 단기 수익을 노리느냐, 뭐 참 얘기 곤란합니다. 얘기하기. 예.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요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작은 종목들은 이거는 경험인데요. 작은 종목들은 미국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유럽에 있는 뭐 폴 스미스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속속들이 잘한다. 누가 아느냐? 여의도에 있는 XX 자산운용의 김모 펀드 매니저가 훨씬 더 잘 알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도 더 있고요. 이거 봐라 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종목은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 여지가 있는데 뭐 작은 종목은 기관을 좀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종목은 외국인을 좀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단순하지만 제 마음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무슨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한국경제TV 최성민의 빅샷의 앵커시고 또 유안타증권의 이사이신 최성민 이사님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의 여러 이모저모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네. 또 미국 대선 이후 흘러가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네. 네, 상당히 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네네.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최성민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